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제목, 삼성이 현재 사우디가 천조 투자하는 사업에 사우디와 손잡는 것 아니냐는 최고의 상황. 27조 사업은 이미 진행 중. 삼성이 반도체 2030 발표한 절묘한 타이밍은 역시 신의 한 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주제는 여러 국가의 정치 그리고 경제적 문제가 섞여 있는 주제이기에 최근 미국과 중동 국가들의 이슈들로부터 왜 사우디가 이 천문학적인 금액인 1000조라는 금액을 투자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그 중심에 삼성이 있는지에 대한 플로우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산유 시설에 대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의 배후로 미국이 이란을 지목해서 전 세계적으로 파장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주 도발적인 표현을 하는데요. 장전 완료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란에 대한 군사 대응 가능성을 강력하게 내비쳤습니다. 예멘 내전의 한 축인 후티 반군은 사우디에 대한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주장했고, 이란도 미국의 이란 배후설을 극구 부인을 하는데요. 그러나 사우디 국방부가 실제 사건 이후 석유시설 피습 현장에서 직접 수거한 드론과 미사일 파편 및 부품들이 이란에서 생산된 것임을 확인 후 미국의 주장을 거들어 주었고, 이번 사건으로 사우디를 긴급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사건은 예멘 반군이 아닌 이란의 공격이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전쟁 행위라고 못 박으면서 위기감은 극적으로 고조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이란과 사우디 사태로 아람코의 석유 생산 설비가 폭격을 받아 가동을 멈췄기 때문에 유가 상승으로 증시에서 국내 업종별 희비가 갈릴 것이란 관측의 힘이 굉장히 실렸죠. 결국 이런 일련의 사건으로 서부 텍사스 원유 WTI죠. 이 WTI는 배럴당 62.9달러로 마감했었습니다. 전날보다 14.68% 급등을 했는데요. 약 15% 정도 급등한 거죠. WTI가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선 것은 7월 이후 처음이었기에 세계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국제 유가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왜냐하면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높아지면서 추가 충돌 가능성이 많아졌고 예상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고 당일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첫 해외 방문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이었습니다. 특히 설, 추석 연휴 등을 활용해서 미처 챙기지 못한 해외 사업들을 직접 챙기는 일화는 이미 재계에서 유명한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연휴 기간에 유럽, 북미, 중국, 동남아 등 출장을 여태 가긴 했었지만 이례적으로 중동 국가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인데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부총리를 만나 여러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6월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방한했을 때도 삼성 영빈관이 승지원으로 초청해 국내 5대 기업 총수들과 만남을 주선하고 따로 회동을 하면서까지 여러 가지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중동 시장에 특별히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상당수 중동 국가가 이젠 오일머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보기술, 즉 IT 분야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려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란의 아람코 석유시설 피습, 미국이 셰일가스 생산을 통한 에너지 패권 장악 등 국제, 정치적, 경제적 리스크에 의한 유가 변동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다른 국가의 개입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도시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실제 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정말 말도 안 되는 규모의 사업을 하겠다며 세계를 떠들썩하게 합니다. 그 규모는 제목처럼 1000조입니다. 1000조. 우리나라 2년 반 정도의 예산인데요.
사업의 이름은 비전 2030이며 그 중심에는 바로 스마트시티 네옴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이 스마트시티 네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표방한 기술 혁신 도시, 그리고 홍콩과 영국을 표방한 금융과 물류 흐름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지향하는데요. 또한 최근 국제적으로 에너지와 관련한 이슈가 커지고 있는 만큼 친환경 에너지로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강합니다. 태양광과 풍력을 활용한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도시를 운영하고 무인 드론을 활용해 물류, 치안을 보장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 봤듯이 도로에는 자율주행차가 다니게 되고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생산을 하는 세계 최초 그리고 최대의 미래혁신 도시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네옴시티 건설 사업 규모만 또 약 600조입니다. 600조, 이게 뭐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이네요. 도시의 크기만 미국 뉴욕시의 약 35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현재 중동 국가들 중에서도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런 마음과 계획을 제대로 읽고 있던 겁니다. 결국 삼성이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중동 국가들 사업에 뛰어들 만한 판이 조성됐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실제 이런 증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월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로 날아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라하얀 아부다비 왕세제를 만나 5세대 이동통신 및 IT 미래 사업과 관련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었고, 실제 또 6월 서울 상일동 삼성 엔지니어링 본사에서 열린 EPC 계열사 전략회의에서도 중동 프로젝트를 아주 매우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중동 국가의 미래 산업 분야에서 삼성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기회를 현실화하려면 기존의 틀을 깨야 한다고 주문한 점도 이슈가 되었죠. 여하튼 이번 사우디 방문을 통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삼성물산 사우디 건설 현장을 또 방문하는데, 이 사업은 삼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실제 사우디는 우리나라처럼 편리한 대중교통 사업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아닌데요. 삼성이 이번에 27조 원 규모 사업에서 낙찰받은 사업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광역 대중교통 사업의 리야드 지하철 프로젝트입니다. 삼성물산은 스페인 건설회사 FCC 그리고 프랑스 철도 제조업체 알스톰 등과 컨소시엄을 이뤄서 2013년 공사를 따냈는데요. 도심 전역에 지하철 6개 노선, 총 길이만 168km입니다. 이 지하철 6개 노선을 건설하는 공사로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아주 수주 성적 또한 좋았습니다. 당시에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6개 노선 중 3개 노선의 시공을 맡았기 때문에 사업 규모의 반을 획득한 것이죠. 특히 거액의 수주였던 만큼 공사 마무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실제 삼성 입장에서는 사우디에게 제대로 된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첫 작품이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이 리야드 지하철 프로젝트가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네옴시티 건설의 사업을 따내냐 못 따내냐에 대한 첫 평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최근 엔지니어링과 건설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불황기가 온 상태인데, 이번 이 사우디의 네옴시티 사업에 진입만 할 수 있다면 대형 건설사와 IT 기업을 보유한 삼성은 다시 한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네옴시티 건설의 경우 5G가 없으면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최근 5G 시장에서 독주 체제를 달리고 있는 삼성과 기타 IoT를 위한 시스템 반도체를 성장시키겠다는 반도체 2030 발표는 최근 사우디의 이런 사업 계획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발표했다며 재계에서는 정말 신의 한 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 왕세자와 이재용 부회장의 이딴 회담은 이미 사우디와 삼성 간의 사업 협력 방안과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서로 간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었고, 실제 삼성이 사우디의 대형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내년에 완공될 사우디의 광역 대중교통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삼성이 완수해서 사우디를 시작으로 다른 기타 중동 국가들의 탈오일 머니 프로젝트에 꼭 참여하길 기대하며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항서 매직에 열광했던 베트남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베트남 매체 베트남넷은 지난 1일 코로나19로 전세계 축구팀들이 긴축 정책을 펴고 있다며 박항서 감독 스스로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매체는 연봉 50%를 삭감한 일본 국적의 태국 국가대표 축구팀 니시노 아키라 감독의 사례를 들며 베트남 축구협회가 박항서 감독과 협상을 통해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축구 경기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당장 일이 없다고 베트남 언론이 박 감독의 연봉을 깎으라는 주장을 펴고 나온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다. 베트남에서 박 감독은 단순한 축구 대표팀 감독이 아니다. 베트남 축구 역사를 새로 쓴 영웅이다. 2017년부터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은 그는 2018년 동남아 축구연맹 대회인 스즈키컵에서 베트남을 10년 만에 우승으로 이끌었고 이후 2019년 AFC 아시안컵에서는 8강에 안착시켰다. 특히 2019년 베트남 축구를 60년 만에 동남아시안게임 축구 정상에 올려놓아 박항서 매직을 다시금 입증했다. 게다가 연봉이 많은 것도 아니다. 박 감독은 현재 베트남 축구협회로부터 월급 5만 달러를 받고 있다. 연봉으로 치면 60만 달러 수준으로 다른 동남아시아권 감독들에 못 미친다. 이번에 연봉을 삭감하기로 한 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인 니시노의 연봉은 97만 달러로 알려졌다. 국내 네티즌들은 베트남 언론의 태도 돌변에 대해 배신이라며 비판 글을 쏟아내고 있다. 박항서 매직이라고 환호할 때는 언제고 몇 개월도 안 지나 연봉을 되내라고 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은희를 원수로 갚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베트남이 선을 넘은 것 같다 등 격앙된 댓글도 있었다. 박 감독은 베트남에서 꾸준히 기부도 해왔다. 그는 최근 베트남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써달라며 베트남 정부에 5천 달러의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베트남 축구협회는 지난 1일 코로나19로 박 감독의 연봉을 삭감하는 일은 없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현지 언론의 이슈화로 여론이 들끓으면 박 감독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도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대응은 과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발 입국자를 제한한 것은 자국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지만 정식 입국 제한에 앞서 지난 2월 24일 대구 경북발 한국인 관광객을 사전 예고 없이 격리해 우리 외교부가 항의했다. 2월 29일에는 아시아나 항공기가 베트남 하노이로 출발한 후 하노이 착륙을 불허해 긴급 회항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뒤늦은 지난 3일 의무이행 수원副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양국 관계를 중시한다며 방역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자 제2교역국이다.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7천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우리는 베트남과 경제적으로 돈독하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닥친 후 베트남 정부가 보여준 행보는 실망스럽다. 영웅으로 받들던 박 감독에 대한 시선이 냉정해지고 있는 것은 더욱 그렇다. 그동안 베트남을 뒤흔들었던 박항서 매직은 금세 사라질 일장춘몽이었단 말인가. 지난 2월 다낭 공항에서의 한국인 격리 문제가 한국과 베트남 간 인터넷 댓글 전쟁으로 비화되고 베트남의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갑작스럽게 취해지면서 최근 한국인이 베트남의 배신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게 된다.
베트남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협력 관계가 밀접한 한국을 왜 이렇게 강하게 제한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최근 유럽 및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움직임이 나타나자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및 내국인의 입국 전면 금지 외에도 호치민 시내 식료품 가게와 상점을 제외한 모든 식당, 미카페, 바 등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종 영업을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했다. 호치민 시장은 호치민은 확진자 300명 수용이 한계이며 그 이상은 수용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지금 막지 못하면 급격한 환자 증가로 치달을 수 있어 불가피하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달 전만 해도 베트남에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및 부품 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더 취소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의 파장이 공급 위기에서 수요 위기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베트남은 관광업의 비중이 GDP의 10% 이상이고 생산기지형 외투기업이 많아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높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베트남 정부가 현재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배경에는 의료 인프라 부족 외에도 전염병에 대처하는 기본적인 인식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베트남은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또 다른 베트남 전쟁으로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베트남 국민은 매우 실용적이고 자존심이 강하다고 한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전과 같은 과거의 역사와 상관없이 베트남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왔다. 최근에는 경제 발전을 위해 노동집약적인 산업보다는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으로부터 기업 이전 수요가 발생하자 국적 상관없이 이런 기업들을 베트남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었다. 베트남은 한국의 제1의 투자국이지만 최근 일본, 중국, 대만 등 다른 나라 기업과의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현지 토종 기업의 수준도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향후 시장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베트남의 조치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코로나 이후의 베트남 비즈니스에 대해 차분하게 그리고 실용적으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베트남 정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국 기업에 다시 손짓하고 적극적인 경제 협력을 요청할 것이다. 김관묵 호트라 호치민 무역관장